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표피, 에피더미스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즉 각질 형성 세포였죠. 케라티노사이트. 케라틴을 만드는 케라티노사이트. 이 각질 형성 세포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그 끝에 이 안에 있던 게 KHG, 케라토하이알린 그래뉼이었죠. 각질 유리 과립. 그 안에 있는 필라그린의 역할과 그리고 KHG 말고 또 하나 있었던 게 뭐죠? 라멜라 바디로부터 비로소 만들어지는 피부 장벽, 즉 각질세포 코니오사이트와 그 각질세포 간 지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피층 에피더미스의 9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는 세포가 이 케라티노사이트 각질 형성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나머지는 색소세포, 즉 멜라노사이트, 그리고 면역세포, 즉 수지상세포라고 할 수 있는 랑게르한스 세포나 메리킬셀, 감각세포, 그 정도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세포 중에 색소를 결정하는 세포, 즉 멜라노사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각질 형성세포, 얘네들 이 케라티노사이트가 각질 코니오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세포였듯이, 각질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였듯이, 이 멜라닌 세포, 멜라노사이트라고 돼 있죠. 요 갈색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 줄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죠. 이 멜라노사이트는 멜라닌을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멜라닌. 이 멜라닌이 뭐죠? 바로 색소죠. 이런 색소가 우리 피부에는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이 멜라닌 색소를 하필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이 표피층에서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자외선, 즉 UV에 의한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얘들은 이 아예 표피가 시작되는 부위 어디예요? 이 베이절 레이어죠. 여기 기저층 여기에 분포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하나의 세포에서 쭉 돌기가 나와서 여러 개의 케라티노사이트에 손을 뻗고 있죠. 이건 바로 멜라노사이트 자신이 이 자외선으로부터, 밖에서부터 이렇게 자외선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자외선으로부터 케라티노사이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최대한 많은 각질 형성세포, 케라티노사이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막 이렇게 손을 뻗치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멜라닌 세포 한 개당 각질 형성 세포 그 36개의 그 가지가, 이렇게 돌기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멜라노사이트, 즉 이 멜라닌 형성 세포라고도 하죠. 이 멜라노사이트 안의 골지체라고 하는 데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멜라노좀. 이게 멜라닌 소체예요. 이 멜라노좀 안에 티로신 이라는 아미노산이 티로시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도파,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거 약자로 도파라 그러거든요. 이 도파로 전환되면서 멜라닌 합성이 시작되고, 그 도파가 또 산화되고 중합되어서 멜라닌이 결국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멘탈 챙기시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볼게요. 티로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얘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그리고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초가 뭐예요? 바로 아미노산이죠. 이 20개의 아미노산, 이 중에 하나예요. 티로신, 타이로신은요. 얘는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위에 페닐알라닌이라고 있죠. 얘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얘한테 OH라고 하거든요. 이거 수산화, 그러니까 하이드록실기라고 해요. 그게 붙으면서,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에 하이드록실기가 붙으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산화되어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그게 바로 타이로신이라는 거예요. 그 농예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스투스 프레본 리비라고 하는 그 독일 화학자가 1846년에 처음으로 발견했는데요. 치즈의 단백질에서 발견해서 그리스어로 치즈가 타이로스래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티로신이라고, 타이로신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던 이 티로신,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혈관 밖으로 나가서 수산화되어서 OH가 또 붙으면, 그럼 얘는 도파,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면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카테콜라민, 즉 신경 전달 물질이 됩니다. 이 도파민이 뭐예요? 우리가 즐겁고 흥분되고 막 기분 업되고 막 그런 거,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 기능을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요, 뭐, 노에피네프린, 그리고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노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흥분제, 마약, 이런 화학식 만들어내는, 이쪽으로 더 나가면 안 되겠다. 그만. 아무튼, 아미노산 중에 이 티로신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으로 보면은 시로이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도파퀴논, 그리고 결과적으로 멜라노제네시스,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원료로서 기능하는 아미노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그렇게 중요한 아미노산인 티로신, 이 타이로신이 피부 쪽 혈관을 타고 피부 표피 기저층 사이에 껴있는 이 멜라노사이트로 공급되면서 시작되는 멜라닌 합성 경로를 여기서 설명을 해준 건데요. 멜라노사이트 안에 공급된 티로신, 이 타이로신, 얘는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 즉 얘를 타이로시네이즈라 그러거든요. 티로시나제라고 옛날엔 얘기했어요. 라는 효소가 산화시키는 거예요. 뭐를? 타이로신을. 그러면은 도파, 즉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되고, 또 다시 또 타이로시네이즈에 의해서 또 산화가 되면은 이 도파퀴논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계속해서 사실상 자동 산화 과정을 가려고 해요. 이쪽으로요. 이 까만색 화살표 쪽으로요. 다만 그 전에 다른 것들이 개입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시스테인 같은 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결합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자동 산화 경로가 이렇게 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도파퀴논 단계에서 길이 갈리는 거죠. 근데 만약 이쪽에 이 개입이 없다, 그럼 얘는 그냥 계속 산화돼요. 그래가지고 도파크롬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인돌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그냥 향이 나는 특징이 있는 유기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메틸기 하나가 더 붙으면 바로 스카톨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똥냄새, 그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멜라닌 합성 과정의 그 중간 과정에 등장하는 애예요. 이 도파퀴논이 자동적으로 산화하면은 인돌 화합물로 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유멜라닌, 유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만들어지는 경로로 이 티로시네이즈 에 의한 산화가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TRP1, TRP2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티로시네이즈 릴레이티드 프로테인, 그러니까 티로시네이즈, 타이로시네이즈 연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TYRP라고도 하고요. 이건 제가 명확히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역시 이 산화효소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산화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타이로시네이즈, 이 티로시네이즈를 만드는 유전자, 얘를 만드는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했다. 즉 이 타이로신이 타이로시네이즈에 의해서 계속 산화가 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알비니즘, 즉 백색증의 원인이 됩니다. 색소 생산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이드로퀴논, 얘는 이 타이로시네이즈, 이 산화 효소의 경쟁적 억제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구글에 검색하면은 크림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른바 미백 크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일반 화장품 첨가제로는 허가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뭐 선전도 많이 하는 도미나 크림 그런 선전 좀 보시잖아요. 그게 바로 화장품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이드로퀴논 크림이고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FDA가 2020년에 이 하이드로퀴논을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한 겁니다. 다시 그 멜라닌 생합성 과정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요, 제일 위에 타이로신이 있고 타이로시네이즈에 의해서 도파가 되고 또 타이로시네이즈에 의해서 산화되면은 도파퀴논이 되고, 아까 여기서 갈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쪽 경로, 즉 글루타치온이나 시스테인에 의한 개입이 없는 경우, 이쪽으로 가는 경우를 먼저 보면은요, 이쪽은 다 산화 경로거든요. 타이로시네이즈 있고 TRP, 그리고 또 타이로시네이즈 나오고 TRP 또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타이로시네이즈에 의한 산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파퀴논에서 갈릴 때 제일 좌측 경로 먼저 볼게요. DHI라고 돼 있죠. 이거는 디하이드록시 인돌 이라는 거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이드록실레이즈 산화 효소가 작용해서 또 산화시켜서 인돌 5,6퀴논 이 된 후에 최종적으로 DHICA 멜라닌이 된다고 합니다. 이 DHICA 이건 뭐냐면은 5,6 디하이드록시 인돌 2 카복실릭 액시드, 카복실산, 어렵죠. 아무튼 이거를 DHICA라고 합니다. 이거 멜라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오멜라닌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 경로에서 보면은 도파퀴논이 도파크롬으로 가서 DHICA로 된 다음에 여기에 인돌 5,6 퀴논 카복실릭 엑시드 된 다음에 다시 또 DHICA 멜라닌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유멜라닌입니다. 결국 이 복잡한 게 뭐냐면은요. 도파퀴논에서 생성된 유멜라닌이라는 색소는 DHI 그러니까는 5,6 디하이드록시 인돌과 DHICA 5,6 디하이드록시 인돌 2 카복실릭 엑시드 이 두 개의 유닛으로 구성된 헤테로제노스 폴리머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가 섞인 다차원적인 중합체 단백 중합체로서 결국 이 그림에서처럼 검정색이랑 갈색을 띠는 색소가 만들어지는 경로라는 거예요. 뭐가? 유멜라닌 얘가. 그리고 다른 경로, 이쪽 경로를 보면은요, 이건 도파퀴논이 인돌 쪽으로 산화되기 전에 시스테인이랑 글루타치온이 결합해서 확 경로를 이쪽으로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들 피부과에서 배곡 주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글루타치온 주사거든요. 이거. 아까 그 아미노산 표를 다시 보면은요. 여기 시스테인 있죠. 그리고 글라이신, 얘하고 글루타믹 엑시드. 이 세 개 아미노산이 붙은 복합체, 그게 바로 글루타치온이거든요. 이 20개 아미노산 중에서 sulfur containing 황이 들어있는 거 그게 이렇게 두 개예요. 시스테인하고 메티오닌하고 거기 중에서 이 SH기가 붙어있는 거 그게 바로 시스테인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루타치온이랑 결합을 했다는 것도 결국에는 아까 그 시스테인이랑 결합했다는 거고 5SCD 그러니까는 5S 시스티닐 도파 여기죠. 시스티닐 도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중합해서 결국 페오멜라닌이라고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색깔 보면은 노란색이죠. 즉 빨간색, 노란색 색소로 기능하는 겁니다. 즉 가만히 놔두면 도파퀴논이 계속 산화되면서 유멜라닌, 검은색 갈색이 되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경로로 가는 건데 거기에 시스테인이 개입해서 그 경로를 막고 도파퀴논이 페오멜라닌이 되어버리는 경로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즉 유멜라닌 쪽이 연속적인 산화 반응이니까 이쪽은 반대로 항산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배곡 주사를 항산화 주사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경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흑인은요 이유멜라닌 이 주로 생성되는 거고 백인은 페오멜라닌 그리고 우리 황인종은 두 개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서 멜라노사이트 그러니까 색소 세포의 숫자나 밀도가 다르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멜라노사이트 안에서 만들어내는 멜라닌 합성의 활성도 그리고 뭐 어떤 멜라닌이 주로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아까 그 경로에서처럼 어떤 경로가 더 활성화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피부색이 좌우된다고 보면 됩니다. 유멜라닌이 검고 갈색이고 크기도 더 크다고 해요. 사실 멜라닌은 그 합성이 될 때 사용되는 생화학적 전구체 있잖아요. 걔에 따라서 유멜라닌, 페오멜라닌, 뭐 뉴로멜라닌, 알로멜라닌, 피오멜라닌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더 정확한 거는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이만 패스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유멜라닌, 페오멜라닌 이렇게 만들어지는 멜라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그거는 멜라노좀, 즉 멜라닌 소체라는 땡구리 공, 빈 공이죠. 그 공 안에서 생합성이 되는 건데요.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이게 멜라닌 세포예요. 여기에 핵이 있고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여기 ER이 있고 그리고 골지체가 있고 트랜스골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밖으로 뭔가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겠죠. 이 멜라노사이트 안에 ER 얘를 소포체라 그래요. 여기에서 먼저 프리멜라노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빈 공의 초기화 단계에 걔가 만들어져서 아직 속이 빈 그러한 탁구공 같은 공이에요. 이걸 1단계 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1, 2, 3, 4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2단계에서는 골지체를 거쳐서 합성된 티로시네이즈, 타이로시네이즈가 운반되면서 멜라닌 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쪽 까만색이니까 얘는 유멜라닌이겠죠. 그리고 이쪽은 빨간색이니까는 페오멜라닌이겠죠. 여기서 멜라닌 합성이 시작될 때 유멜라닌을 채울 이쪽 멜라노좀은 티로시나제를 함유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활동성의 멜라닌 합성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페오멜라닌, 이쪽 적색 멜라노좀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은 멜라닌 합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 보통 멜라노좀, 이쪽에서도 멜라닌 침착이 관찰되고요. 그리고 4단계, 최종 단계에 가면은 보통 멜라노좀, 유멜라노좀 이쪽이 완전히 멜라닌화되고 새까매지고 더 이상 효소의 활성이 남아있지 않은 완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정도 되면은 유멜라노좀은 럭비공 모양의 땡구리가 땡땡하게 커지고요. 페오멜라노좀은 그냥 동그랗다.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멜라노좀은 멜라노사이트의 수지상 돌기, 아까 그렇게 여러 가지 줄기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돌기를 통해서 그 옆에 인접한 각질 형성세포 케라티노사이트로 전달이 됩니다. 참고로 멜라닌 세포 한 개당 평균 36개의 케라티노사이트랑 접촉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참 재밌는 게요. 제가 4-5권 정도의 책을 보거든요. 그 본 책에서 모두 다 딱 36개라고 써 있어요. 35개나 뭐 37개 그렇게 써 있는 책은 없습니다. 웃기죠? 그리고 같은 한 사람의 몸이라고 하더라도 이 멜라닌 세포의 수가 각각의 우리 몸의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성기 부위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 쪽 피부에서는 이 1, 2단계의 멜라닌 소체가 많고, 검은 피부 쪽에는 이 3, 4단계가 많고요. 그리고 흰 피부 쪽에서는 이 작은 멜라닌 소체가 이 2-3개씩 그룹을 형성하고 빨리 분해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검은 쪽 피부는 하나의 큰 멜라닌 소체가 존재하고 천천히 분해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멜라노좀하고 페오멜라노좀이 만들어지고 주변 각질 형성 세포에 전달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죠? 바로 UV, 자외선으로부터 의 보호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울트라바이올렛, 바이올렛이 자색이죠. 보라색. 자외선, 즉 UV는 UVA, UVB, UVC 이렇게 나뉩니다. 이 그림이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광선을 이 파장대별로 나눈 건데요. 여기 비저블 라이트, 이게 가시광선이에요. 그리고 인프라레드, 이거 적외선이에요. 그리고 이 보라색 너머, 바이올렛 파장대를 넘어서는 울트라바이올렛 레디에이션, 이게 한자로 자외선이라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보라색 바로 아래가 UVA고, 그리고 더 아래쪽 폭이 더 좁은 쪽, 이 파장의 폭이 더 좁아졌죠. 그게 UVB고, 더 좁아지는 게 UVC죠. 그런데 실제로 이 UVC는요, 이 지구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오존층이나 대기에서 거의 다 없어지게 되고요. UVA랑 B만 우리 지표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 UVA가 95%예요. 얘가 대부분인 거죠.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UV보다 더 이쪽으로 파장이 좁은 거예요. 아무튼 이 중에서 UVA랑 가시광선 이쪽에 우리 피부가 노출이 되면은 즉시형 반응, 즉 즉각적인 색소 침착 반응이 생겨요. 한 5에서 10분 사이에 바로 발생하는 색소 침착이고요. 일시적으로 멜라닌이 막 산화돼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멜라닌이 증가되지는 않고요. 멜라닌 소체가 재배치되는 정도라서 이후 그 태양 광선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더 증가되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얘네들이 좀 놀란 거예요. 이런 반응은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한테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소실돼요.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UVA랑 UVB의 피부가 노출되면은 지연형 색소 침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노출된 지 한 3에서 4일 정도 이후에 발생해서 몇 주 이상 동안 지속되는 반응이에요. 멜라닌 세포 숫자도 증가하고요. 멜라닌 합성량도 증가하고 성숙한 멜라닌 소체, 멜라노좀, 걔가 표피층으로 이동하는 것도 증가하고 이렇게 아까 그 덴드리틱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햇볕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말 좀 어렵나요? 그냥 이거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의 세포 핵 손상을 막기 위해 멜라노좀 생산 공장이 일을 많이 해서 제품을 많이 뿌리는 거예요. 멜라노좀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피부가 끌리는 거예요. 여름 때 수영장에서 종일 놀다가 피부 까매지는 거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외선에는 피부암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즉 암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 피부를 구성하는 이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의 핵 안에 있는 DNA가 돌연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피를 구성하는 이 각질 형성 세포를 만들어내는 이 기저층, 여기 베이절 레이어에 얘네들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 위에서 성장한 애들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멜라노사이트가 다 이렇게 손을 뻗어요. 손을 뻗어서 얘네들의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노좀을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는 세포들을 위에다가 우산 씌워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는 캡, 그러니까 모자 씌워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얘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 각질 형성 세포들을 하나하나 밖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우산 역할을 해준다. 그게 결국에 멜라노사이트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색소가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끝내기 좀 그러니까 흑색종에 대해서 가볍게 좀 보고 끝낼게요. 흑색종은요, 자외선이 자극 때문에 멜라노사이트, 이 색소세포의 DNA가 손상되어서 발생하는 암이에요. 이거 양성종양 아니고요, 악성종양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닌 세포가 있는 우리 몸 어디에서든 발생이 가능하지만 25% 정도는 멜라노사이트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점이죠. 그 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흑색종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초기 증상을 설명할 때 알파벳 A, B, C, D, E로 설명하거든요. 그걸 한번 볼게요. 이 A는 뭐냐면은 asymmetry, 그러니까 이거 비대칭이란 뜻이죠. 우리 피부에서 생기는 점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런데 이 흑색종은 동그랗지 않다는 거예요. 비대칭. 한쪽이 이렇게 생겼다거나 뭐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생겼다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더. 경계면이 불규칙하고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딱 피부랑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컬러. 색깔이 일반 우리 몸에 있는 점하고는 다르고 대부분 더 어두운데 뭐 아주 특이한 색깔, 빨간색, 핑크색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다이아메트리. 이거 지름 얘기하는 거죠. 6mm 이상이다. 근데 무조건 크다고 해서 다 흑색종은 아니에요. 그리고 evolving. 이건 뭐냐면은 evolving over time. 그러니까 30세 이상인 사람에게서 새로 생기거나 변화하는 모반이 있다면은 한번 이거 조직 검사 해봐라.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좀, 그거는 좀 그래요. 뭐, 피부 위로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이 다르게 조금 단단하다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자란다 정도로 증상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계속 자란다 그러면은 이미 병원 갔겠죠. 이거는 당연히 조직 생검, 그러니까 바이옵시로 검사하면 나오는 거고요. 물론 이 흑색종은 우리 동양인에게는 흔한 질병이 아니에요. 백인들에게 다발하는 질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멜라닌, 이 부족한 피부에 잘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냥 추측입니다. 그리고 약간 더 내내망상을 좀 더 해보자면은 호주에서 이게 발생률이 제일 높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호주 지역이 자외선 강도가 제일 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부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 색소세포, 즉 멜라노사이트 그리고 그 멜라노사이트 안에서 만들어지는 멜라노좀에 대해 공부한 거고요. 수지상 세포, 그러니까 덴드리틱 셀에 대해서는 제가 면역학개론에서 다룬 내용이 있어서 그건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깊은 진피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끝!